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미쳤구나. 너 조센징이니? 쪽팔린 줄 알아야지. 어린애가 벌써 이상한데 정신이 팔려가지고는. 어휴. 일본의 한복도를 걸어가는 소녀 뒤에서 학생들과 선생님의 비난들이 들려옵니다. 소녀는 애써 무시하면서 묵묵히 복도를 걸어가는데요. 반으로 들어가자 책상에는 온갖 낙서가 되어 있기도 하네요. 하지만 소녀는 굴하지 않고 낙서를 깨끗하게 지운 뒤 자리에 앉아 수업을 준비합니다. 과연 이 소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일본의 고등학생 타나카 유키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나카 유키, 17살이에요. 오늘은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하루였어요. 사쿠라 고등학교에서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저는 깔끔하게 다려진 교복을 입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확인해보니 새 공책이랑 펜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집 밖으로 나와 학교로 걸어갔어요. 길가에 늘어선 벚꽃나무들의 연분홍빛 꽃잎들이 살랑살랑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공기는 싱그럽고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미소 지었죠. 자연의 아름다움은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학교 정문에 다다르자 여기저기서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어요. 긴 여름방학 끝에 모두들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기뻐 보였죠. 몇몇 반 친구들이 보여서 반갑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지만 오래 얘기할 순 없었어요. 얼른 교실에 들어가 자리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저는 반질반질한 복도를 걸었어요. 벽에는 알록달록 학생들이 만든 포스터와 작품들이 가득했죠. 교실에서는 들뜬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새 학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죠. 저는 제 교실을 찾아 문을 열었어요. 반 친구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가방을 걸고 책을 꺼내고 있었죠. 저는 창가 쪽 제자리로 가며 몇몇 책에 인사했어요. 창가 자리를 좋아해서 늘 거기 앉거든요. 창밖의 세상과 연결된 것 같고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거든요. 자리에 앉아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처음 보는 남학생이 제자리에서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친절해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좀 긴장한 것 같아 보였어요. 아마도 전학생인가 봐요. 나중에 꼭 인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 담임사토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짧은 검은 머리에 안경을 낀 40대 초반의 상냥해 보이는 분이셨죠. 선생님은 교실 앞으로 걸어오시며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모두들 좋은 아침, 다들 즐겁고 편안한 방학 보냈길 바래. 올해 너희들의 담임 선생님이 돼서 정말 기쁘구나. 함께 즐거운 새 학기 시작해보자. 선생님이 출석부를 보며 학생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 남학생 차례가 되자 잠시 멈추시더니 박승호? 박승호 학생 왔니? 낯선 남학생이 수줍게 손을 들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죠. 사토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사쿠라 고등학교에 온 걸 환영해 승호야. 반 친구들에게 자기소개 좀 해줄 수 있겠니? 승호가 일어서서 반 전체를 바라보았어요. 주목받는 게 약간 어색해 보였지만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죠. 다들 안녕. 나는 박승호라고 하고 한국에서 왔어. 가족들과 함께 몇 주 전에 일본으로 이사 왔어. 얼른 너희랑 친해지고 싶고 일본 문화도 배우고 싶어. 잘 부탁해. 승호는 공손히 인사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반 친구들이 박수치며 환영해 주었죠. 한국에서 온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에 모두들 승호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어땠을지, 어떤 계기로 일본에 오게 된 건지 말이죠. 사토 선생님은 새 학년도 교과서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역사책을 받자마자 열심히 훑어보기 시작했죠. 저는 과거에 대해 배우는 걸 늘 좋아했거든요.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건 항상 즐거워요. 그런데 목차를 훑어보다가 한 챕터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독도 분쟁이라는 제목이었죠. 독도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잘 알지는 못했어요. 짐작컨대 일본과 한국이 각각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작은 섬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분쟁의 역사적 배경이 궁금해졌죠. 사토 선생님께서 첫 수업을 시작하셨지만 제 머릿속은 자꾸 독도 챕터로 돌아가더라고요. 나중에 꼭 꼼꼼히 읽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새로운 수업들, 반 친구들과 재회하는 일,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일들로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어느새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고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었죠. 물건들을 챙기는데 승호가 좀 당황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교실을 두리번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치였죠. 그래서 저는 다가가기로 했어요. 안녕,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난 타나카 유키라고 해. 우리 학교에 온 걸 환영해. 오늘 첫날인데 어땠어? 승호의 얼굴이 한결 밝아졌어요. 안녕 유키야. 엄청 좋았어. 고마워. 좀 정신없긴 했지만 다들 친절하더라고. 이제 막 적응하려는 중이야.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어요. 전학 온 입장에선 힘들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학교 안내도 도와줄게.
승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죠. 정말 고마워, 유키야. 우린 함께 교실을 나와 수다를 떨었어요. 좋아하는 과목이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그때 승호도 저처럼 역사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죠.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학교 정문에 다다르자 승호가 내게 물었어요. 있잖아, 유키야.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그럼 저는 대답했죠. 뭔데?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어요. 혹시 독도에 대해 넌 어떻게 알고 있어? 오늘 받은 역사책에 언급된 걸 봤거든. 승호의 말에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 그 섬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있다는 정도는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더라고. 넌 어때? 한국에선 독도에 대해 뭘 배웠어? 승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한국에선 독도가 옛날부터 한국 영토였다고 배워. 우리에게 독도는 정말 민감한 주제야. 그 섬은 우리 역사의 상징이자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투쟁을 나타내거든. 그의 말에 강렬함에 놀랐어요. 독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에선 그냥 당연히 우리 섬이라고만 배웠죠. 왠지 이 이야기엔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저는 생각에 잠겨 대답했죠. 한국 입장에서의 이야기도 더 알고 싶어. 혹시 괜찮다면 그 독도 챕터를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아는 걸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 그러자 승호가 고마워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너무 좋지. 우리 입장을 들어볼 마음이 있다니 고마워.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러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순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두 나라의 역사가 복잡하고 아픈 과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해와 대화뿐이라고 저는 믿어요. 나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말했죠. 의견이 다를 순 있겠지만 그래도 귀 기울이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가 있잖아. 승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감사함으로 빛나는 것이 보였어요. 맞아. 나도 그게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저희는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방금 나눈 대화가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역사책의 독도 챕터가 떠올랐어요. 일본의 영유권을 너무나 당연하게 주장하는 어조였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실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과 그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다짐했죠.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기로요. 다양한 관점을 찾아보고 독도 분쟁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승호의 친구로서 그를 돕고 함께하기로요. 새 학년이 막 시작됐지만 저는 올 한 해가 벌써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거란 걸 직감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삶의 목적의식이 생기는 걸 느꼈죠. 이렇게 해서 승호와 함께 마음과 정신을 열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쉽지 않겠지만 제 인생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사쿠라 고등학교에서의 첫 몇 주는 새로운 수업, 과제, 행사들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고등학교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계속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역사책을 펼칠 때마다 독도에 대한 챕터가 눈에 들어왔고 이제는 호기심과 불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제는 일본의 독도 주권에 대한 당당한 어조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승호와 대화를 나눈 후로는 말이에요. 저는 얼른 이 문제의 전말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죠. 어느 날 방과 후 저는 학교 도서관에 남아 연구를 해보기로 했어요. 오래된 신문 기사, 역사 문헌, 학술 논문 등을 뒤적거리며 독도 문제에 대한 조각들을 맞춰나갔죠. 복잡하게 얽힌 영유권 주장들, 역사적 불만,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일본과 한국 모두 수세기에 걸쳐 독도가 자국 영토라 주장해왔더라고요.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논리가 있었죠.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었어요. 일본의 한국 식민 통치의 아픈 역사, 그리고 독도 분쟁이 그 억압과 저항의 유산과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한국인들에게 독도가 지니는 깊은 문화적, 정서적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입장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점점 깊어졌어요. 이 문제는 복잡하고 양측 모두 일리가 있다고 여전히 믿었지만 학교에서 배운 치우쳐진 수업을 저는 더 이상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더라고요.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키? 여기서 뭐해? 돌아보니 승호가 서 있었어요. 승호는 궁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는 미소 지으며 저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승호야, 안녕. 독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 독도의 역사랑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말이야.
승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정말 잘됐다, 유키야.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 이상으로 알아보려 하지 않던데. 정말 대단해.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과 불확실함이 교차하는 걸 느꼈어요. 맞아. 그런데 지난번에 너와 얘기하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란 걸. 그게 불편하거나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싶더라고. 승호는 내 옆에 앉으며 책상 위에 쌓인 책들과 자료들을 훑어보았어요. 대단하다, 유키야. 자기 나라의 입장에 의문을 품는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약간 부끄러워졌지만 어깨를 으쓱했어요. 용기랄 것까진 모르겠어. 그냥 듣기 싫은 진실일지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한테 좋은 친구가 되고 싶거든. 난 내 입장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싶어. 승호가 미소 지었어요. 감동받은 눈치였죠. 정말 고마워, 유키야.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이 많았거든. 우리나라 사이에 복잡한 역사와 갈등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너 같은 친구가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그 후로 1시간 동안 우리는 독도에 대해 알아낸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어요. 승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독립투쟁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설명해 주었죠. 저는 제가 찾아낸 일본 측 입장들을 공유했고 우리는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해 토론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승호와의 유대감과 이해의 폭이 점점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서로 다른 배경과 국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우고 공감하고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가 되었죠. 결국 사서 선생님이 도서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며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급히 물건을 챙겨 도서관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작별의 순간 승호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유키야, 정말 고마워. 독도 문제를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해줘서 우리 각자의 나라의 관계에 대한 미래가 밝아질 것 같은 희망이 생겨. 미소 지으며 가슴속에서 따뜻함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승호야. 내 덕분에 전에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배웠어. 이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아. 우리는 헤어졌지만 제 머릿속에선 계속 우리의 대화가 맴돌고 있었어요. 발견과 성장의 여정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느낌이 들었죠.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승호라는 동반자와 함께라면 그 어떤 도전과 기회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 학교에서 나는 수업이 끝나고 사토 선생님께 다가갔어요. 독도에 관한 제 연구와 승호와의 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 새로운 관점을 반 친구들과 공유할 방법이 있는지 여쭤봤죠. 사토 선생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더니 그 뒤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유키야, 내가 먼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탐구하려는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 특히 독도처럼 민감한 주제에 대해 주류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이어 말씀하셨죠. 반 친구들이 내 연구에 대해 듣고 독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토론해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거야.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종종 지나치게 단순화되거나 무시되곤 하니까. 저는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요? 그럼 가능할까요?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물론이지. 교육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열린 마음을 북돋아주는 거야. 이번 기회가 모두에게 좋은 배움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 후 며칠에 걸쳐 독도에 관한 특별 수업을 기획했어요. 승호와 제가 힘을 합쳐 독도 분쟁의 역사와 양측의 주장 및 관점을 요약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죠. 한일 관계사를 전공하신 한국인 교수님도 초청해서 특강을 듣기도 했어요. 발표 당일, 저는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 주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반 친구들 중 일부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불편할지라도 말이죠. 저는 승호와 나란히 교실 앞에 서서 반 친구들을 마주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죠. 제 자신의 배움과 깨달음의 여정에 대해 그리고 승호와의 대화가 어떻게 제 시야를 넓혀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문제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감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승호도 독도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한국인의 시각을 공유했어요. 열정과 확신에 찬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존중과 열린 자세를 잃지 않았죠. 반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도 표현해달라 권했어요.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반 친구들은 우리의 발표에 호응해 주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사려 깊은 질문을 던졌고 역사적 해석의 차이를 조율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토로하기도 했죠.
식민지배의 유산과 전쟁이 자신들의 가족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개인적 경험을 공유해주기도 했어요. 토론이 한창일 때 저는 희망과 가능성을 느꼈어요. 일본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이 한데 모여 어려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정중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이해와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지는 않았어요.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도 있었고 의견 충돌도 있었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 반은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길고 힘든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의 해결책의 일부가 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죠. 발표가 끝나고 승호와 저는 사토 선생님과 함께 남아 소감을 나누었어요. 선생님은 우리의 용기와 리더십에 찬사를 보내주셨죠. 너희들은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선생님의 눈이 자부심으로 반짝였어요. 아무리 민감한 문제라도 서로 존중하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단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해줬어. 저는 목이 메어오면서 벅찬 감정에 휩싸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선생님의 지지와 조언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승호도 마찬가지로 감동받은 얼굴이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오늘 저희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해요. 유키 같은 친구와 사토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날 교실을 나서며 삶의 목적과 결의로 충만해졌어요. 앞으로의 길이 멀고 험난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승호를 비롯해 우리가 하는 일을 믿고 응원해주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승호와 나란히 저희는 저희의 비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코 쉽지 않겠지만 내 인생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독도에 관한 학급 발표 이후 몇 주 동안 저와 승호는 교실을 넘어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는 열띤 토론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우리의 발표 소식은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고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죠. 어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우리의 용기와 열린 사고방식을 칭찬했지만 다른 이들은 우리가 일본의 공식 입장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와 우정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 문제의 무게와 주변의 격렬한 반응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굣길,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몇 명의 선배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너가 독도에 대해 한국 편을 들면서 선동질하고 다니는 애구나. 그중 한 명이 손가락질하며 따져 물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는 걸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거든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선동질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냥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관점을 이해해보려 하는 거라고요. 선배는 코웃음을 쳤어요. 여러 관점? 관점은 하나밖에 없어. 독도는 일본 땅이야. 그거 부정하는 건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순간 분노와 좌절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편협하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만하시죠, 선배. 승호였어요. 침착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죠. 유키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생각 깊고 원칙 있는 친구라고요. 우리 모두 그 점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타케시는 경멸의 눈빛으로 승호를 훑었어요. 한국인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야. 일본 문제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역사를 들먹일 자격 없어. 승호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았어요.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공통의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저는 출신과 상관없이 부당함과 무지에 맞설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가라고요. 다른 학생들은 머뭇거리며 타케시와 승호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잠시 상황이 험악해질 뻔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선배는 한 발 물러섰어요. 에이 됐다. 중얼거리며 뒤로 돌아섰죠. 너흰 내 시간 낭비할 가치도 없어. 하지만 우리나라에 너희를 좋지 않게 보는 학생들이 많다는 걸 명심해. 그렇게 말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성큼성큼 사라졌어요.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정말 고마워 승호야.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내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어. 승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잘했어 유키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친구인 거 알지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 원래 친구란 그런 거잖아. 우리는 남은 하굣길을 나란히 걸었어요. 방금 겪은 일에 대해 그리고 계속되는 대화와 이해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그 후 며칠 동안 승호와 저는 더 많은 도전과 반대에 부딪혔어요. 일부 학생들은 우리의 발표를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을 시작했고 우리가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어떤 학생들은 협박성 쪽지를 사물함에 넣어두기도 하고 뒤에서 모욕적인 말을 대놓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지지를 해주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토론부 학생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독도 문제에 대한 교내 토론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죠. 개방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싶다면서 우리를 주도적 인물로 여기고 있다고 했어요. 사토 선생님도 변함없이 우리 편에 서주셨어요. 주변 동료 교사들이 우리 활동과 선을 그으라 압박할 때도 말이죠.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결코 쉽지 않다며 반발과 역풍에 맞설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절대 잊지 말으렴. 선생님의 눈이 신념으로 반짝였어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란다. 서로가 있고 너희가 하는 일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 점에서 힘을 얻고 절대 원칙을 저버리지 말으렴. 그 말에 힘을 얻은 승호와 저는 학교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독도 문제의 양측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에게 연락해 사실과 관점을 수집했죠. 또한 저희는 다양성위원회에서 역사학회까지 다른 학생단체 및 동아리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독도 문제가 단순히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토론회 당일, 저는 너무 긴장돼서 온몸이 떨렸어요. 강당은 학생, 교사, 그리고 몇몇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로 가득했죠. 기대와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사회자의 간단한 소개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어요. 토론 형식과 상호 존중의 토론 규칙을 안내한 뒤 각 패널에게 입장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죠. 제 차례가 되자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타나카 유키이고 오늘은 독도에 관한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독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서로와 어떤 관계에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 주제가 민감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답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과거에 대한 편협하고 일방적인 해석만을 고집한다고 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모든 관점의 복잡성과 인간미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승호와 제가 찾아낸 독도 문제의 사실관계와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면서 저는 균형 잡히고 폭넓은 역사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또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있어 공감과 연민이 얼마나 핵심적인지에 대해서도 강조했죠. 제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청중들에게 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의구심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공감의 고개 끄덕임과 속삭임도 들려왔죠. 연단 맨 앞줄에서는 사토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내주고 계셨어요. 발언을 마치자 숨 막히는 듯한 침묵이 흐르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죠. 이어지는 토론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각 패널들이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청중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기였죠. 긴장감 어린 순간도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대화는 건설적이고 예의 바른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어요. 특히 승호는 일본에서 한국인 학생으로 살아가며 겪은 경험과 독도 문제가 정체성, 정의, 화해라는 더 큰 화두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렬하게 전달했어요. 열정과 논리정연함이 돋보였죠. 청중들 사이에서 공감과 지지의 반응이 감지되었어요. 토론회가 끝날 무렵 희망과 가능성의 불꽃이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물론 우리가 독도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고 예의 바른 대화를 위한 토대를 닦았죠. 가장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행사 후 짐을 챙기는데 어린 소녀 한 명이 수줍게 다가왔어요.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호기심 어린 눈망울의 아이였죠. 저기요, 언니. 아이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오늘 해주신 말씀 정말 감사드려요. 제 할머니가 한국 분이셔서 일본에서 겪은 차별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었거든요. 언니랑 오빠같이 같이 앞장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 하는 모습이 오늘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아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이 감동했어요. 우리야말로 고마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죠. 우리도 널 보니 큰 힘이 나.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바람이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눈빛을 보냈어요. 저도 언니처럼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할머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그걸 친구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그게 제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이와 헤어지고 나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불타올랐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멀고 험난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과 연대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승호와 함께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저는 마음과 정신의 다리를 놓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기로 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독도 학교 토론회 이후 몇 주 동안은 성찰과 성장의 시기였어요. 승호와 저는 이 학교와 사회의 편견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데 큰 의의를 느꼈죠. 하지만 이게 시작이라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할 테니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브릿지스라는 새로운 학생 동아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모든 배경과 관점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였죠. 저희는 매주 열리는 회의에선 역사, 문화, 사회정의, 세계시민의식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했어요. 학교 밖에 전문가 연사를 초청하기도 하고 박물관이나 사찰 등 문화유적지로 현장학습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초반에는 동아리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어요. 몇몇은 우리를 이상주의자나 순진한 애들로 치부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점차 더 많은 학생들이 모임에 참석하고 활발히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많고 열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들었죠. 서로에게 묻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논의하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바라보려 다들 애써주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인근 한국 학교와 함께 문화 교류 축제를 열었을 때였어요. 각 학교의 학생들이 각자의 끼와 전통을 선보이는 자리였죠. 음악, 무용, 음식, 미술 등 다채로운 축제였어요. 무대 위에 퍼포먼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문화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겉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학생들의 얼굴에서 저는 빛나는 자부심과 즐거움을 볼 수 있었어요. 모두들 문화의 다양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술을 통해 하나 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저희는 웃음 짓고 노래하고 춤추며 서로의 벽을 허물어 갔어요. 축제의 성공에 힘입어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죠.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목소리를 내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점점 평화, 정의, 화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운동가들과 연대하기 시작했어요. 세미나와 포럼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세계 각지의 다른 청년 리더들과 인맥을 쌓기도 했죠. 또 독도 문제와 역사 화해를 위한 더 섬세하고 포용적인 관점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신문에 기고하고 지역 언론과 인터뷰도 했죠. 가슴 떨리는 동시에 무척 보람찼던 경험이었어요. 스스로가 자신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조국에 대한 배신자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고 한국 측 선전에 노란한다는 억측도 받았죠. 저를 침묵시키거나 위협하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가끔은 무섭기도 하고 낙담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하는 회의감에 휩싸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준 고마운 분들이 떠올랐어요.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양심에 따르라 응원해주신 사토 선생님, 작은 친절과 용기의 힘을 일깨워준 학교 토론회에서 만난 어린 소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정 내내 저와 함께해준 친구이자 동지인 승호를 떠올렸어요. 누구보다 가깝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준 소중한 존재였죠. 우리가 마주한 도전과 깨달음 모두가 저를 더 성장하게 해주었어요. 역사 문제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도 넓어졌죠. 졸업식 날, 승호와 나란히 서서 졸업장을 받았을 때의 벅찬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무대에서 우리를 향해 터져나오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가족, 친구, 선생님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자부심과 기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 멀리서 무언가 더 크고 심오한 울림이 들려오는 것 같았죠. 대화의 다리가 놓이고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밟고 저는 불확실한 미래로의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앞으로 맞이할 도전과 역경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용기와 연민, 정의와 평화에 대한 신념으로 그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승호를 비롯해 우리의 비전을 함께하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든든했고요. 우리가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독도가 분열과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이해와 화해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자신의 뿌리와 신념에 충실하되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연대의 정신으로 말이죠. 비록 앞날이 험난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 발 한 발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제 모든 열정을 쏟을 각오예요. 우리가 만들어갈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요. 대한항공은 정말 멍청해요. 듣도 보도 못한 에어버스에서 비행기를 구입하다니. 인천공항을 갔더니 놀랐어요. 너무 후져서. 미국 항공기 엔지니어 셀레나는 인천공항에 와서 무슨 광경을 보고 놀라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다시는 인천공항에 오고 싶지 않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러는 걸까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만 저는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기업에서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셀레나 리베라입니다.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정말 잘합니다.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놀라운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저희 회사의 일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 저를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공사 중 하나인 대한항공이 저희 대신 에어버스로부터 새 비행기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죠. 회사에 큰 타격이었고 개인적으로도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약간의 분노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 대신 유럽 회사를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업계 최고인데. 이 소식을 받아들이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상사의 표정이 심각했고 저는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셀레나, 내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아줬으면 해. 그가 말했습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비행기를 위한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할 거예요. 중요한 일이니 당신이 팀을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한항공과 함께 일한다고요? 우리를 버리고 에어버스를 선택하고 나서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도전에 대한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습니다.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선입견이 많았고 그런 선입견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죠. 이 프로젝트는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상사도 저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지으며 제가 할게요, 팀장님. 언제 시작하면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은 정신없이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거의 전무했던 한국어 실력을 갈고 닦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여행을 준비해야 했죠. 긴장도 되었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정말 이곳 한국에 온 거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미국에 있는 공항들보다 깨끗하고 세련되었어요. 인천공항 안에는 샤워실, 편의점, 24시간 약국이 있었습니다. 24시간의 긴 여정을 버틴 저는 구두를 신고 온 바람에 뒤꿈치가 다 까져 피가 났습니다.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한국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였어요. 그런데도 공항 안에 약국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여러모로 여행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표지판은 모두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고 안도감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 어렵지 않겠구나 싶었죠.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공기와 북적이는 도시의 소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자동차와 버스가 지나가고 사람들은 서둘러 볼일을 보러 나섰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많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흥분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의 콜택시인 카카오택시를 불러 기사에게 호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 택시를 잡으려면 꽤나 오래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 택시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아서 탈 수 있었어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편한 나라였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서울 시내를 달리면서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푸르른 공원, 반짝이는 한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은 아름다운 도시였고 저는 서울을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친절한 리셉션 직원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체크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영어권 나라도 아닌데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직원이 있다니 내심 감탄했습니다.
저는 리셉션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느끼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풀고 방에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곧 시작하게 될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일하는 것은 도전이 될 것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면 양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대한항공이 우리 대신 에어버스를 선택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인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화가 나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 와보니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생각이 있었을 테니까요. 갑자기 에어버스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아무 생각이 그런 선택을 했을 리가 없었어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지만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로 이 프로젝트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우고 동료들의 출신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요. 다리를 놓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함께 멋진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저는 흥분과 목적의식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고방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저는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여정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한국 동료들을 만나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비즈니스 복장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와 자료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잘 정비된 도로와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덕분에 택시를 타고 대한항공 본사로 가는 길은 순조롭고 편안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현대적인 건물과 인상적인 인프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항공산업에 많은 투자를 해왔음을 도시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본사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우뚝 솟은 세련된 최신식 건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리벽은 밝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그 거대한 규모와 현대적 감각의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친절한 안내원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사인을 요청하며 회의가 열릴 회의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외관만큼이나 인상적이었는데 첨단 편의시설과 깨끗하고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우수성을 향한 회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제가 첫 번째 참석자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큰 테이블에 앉아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유리 창을 통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 펼쳐졌고 짧은 시간 안에 글로벌 강국으로 변모한 한국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얼굴에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안경을 쓴 키 큰 남자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셀레나 씨 맞죠? 그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인 희성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악수를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성 씨는 친절하고 친근해 보였고 함께 일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회의실 안의 전문성과 전문성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팀을 구성한 것이 분명했고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한항공이 개발한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 산업이 혁신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한항공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최첨단 소재부터 정교한 소프트웨어와 시뮬레이션 개발까지 대한항공이 이 분야의 진정한 리더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희성 씨는 저와 다른 몇 명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서울의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대 사찰과 경복궁부터 최첨단 기술과 인프라까지 한국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수용하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저는 한식의 필수품인 매콤한 발효 채소 요리인 김치를 처음 맛보았습니다. 복잡한 맛과 식감을 음미하면서 저는 이 놀라운 나라와 국민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점점 더 많은 영감을 받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대한항공팀은 단순히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감사와 흥분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특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한국 항공산업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부터 안전과 우수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까지 한국이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몇 주를 보내며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풍부한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매혹적인 전통, 맛있는 음식, 깊은 역사성과 회복 탄력성으로 가득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한국 생활의 모든 측면에 녹아있는 놀라운 예술성과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서예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전통 한복의 정교한 디자인부터 서예의 섬세한 붓터치까지 모든 것에 아름다움과 목적의식이 담겨 있어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항상 자신의 지식과 전문성을 저와 공유하기를 열망했고 저는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박물관과 미술관에 데려가 한국의 유구하고 매혹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고대 유물과 현대 걸작들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상력을 사로잡은 것은 예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의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변모한 한국의 모습에도 매료되었습니다. 전국을 가로지르는 날렵한 고속 열차부터 스마트폰부터 우주선까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최첨단 기술까지 어디를 가도 놀라운 발전의 흔적을 볼 수 있었죠. 어느 날 희성이 저를 한국교통박물관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어요. 전시물을 둘러보면서 저는 소달구지와 인력거에서 불과 몇 세대 만에 세계에서 앞선 자동차가 된 한국의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한국산 자동차 시발차를 처음 봤을 때 큰 꿈을 꾸고 세계의 이름을 알린 엔지니어와 기업가들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차가 나온 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 한국의 차들이 각국에서 사랑받으며 팔려나가고 있으니까요. 한국 자동차 브랜드인 현대차와 기아는 2023년 기준 각각 300억 달러 수출탑과 200억 달러 수출탑상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을 들은 저는 더욱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몰입이 즐거웠던 만큼이나 프로젝트 자체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벽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해결하려는 문제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긴 시간이 지치기 시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 팀원들의 헌신과 인내심이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도 아무리 힘든 작업에도 집중력과 성공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았어요. 특히 희성과 저는 엔진 설계의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란히 작업하던 어느 힘든 밤을 기억합니다. 커피와 의지력만으로 몇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제 기력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희성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희성은 침착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며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경외감과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제가 한국 동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고무적인 목적의식과 결단력을 가지고 모든 도전에 임했고 저는 그들의 놀라운 직업 윤리를 따라잡기 위해 점점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제 자신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저를 둘러싼 놀라운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항공업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으로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원들의 얼굴을 둘러보면서 제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 지식, 결단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계속 새로운 도전과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저는 설렘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제가 만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의 지원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제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결국 협업의 진정한 힘은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즉 협업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희는 작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결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업계에서 쌓은 경험에 의존해왔고 제 본능은 좀 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죠. 과거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안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희성과 다른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의 열정과 신념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항공우주공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대담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이었지만 실패 확률이 적지 않은 항공기술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이디어가 위험해 보였고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 동료들의 얼굴을 둘러보면서 그들의 전문성과 비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봅시다. 제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새로운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디자인을 검토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서 긴낮이 더 긴 밤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전이 너무 커 보이고 장애물이 너무 높아 보여 제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저앉을 때마다 한국 동료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었습니다. 특히 엔진 설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희성과 저는 몇 시간 동안 고민했지만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었죠. 포기하려고 할 때 희성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다시 작업에 착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해결책이 바로 눈앞에 있었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이었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을 구현하자 결과는 그 자체로 나타났습니다. 엔진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고 실패 직전까지 갔던 프로젝트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동료들의 얼굴을 둘러보면서 경외감과 겸손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 프로젝트에 기회를 줬고 우리는 함께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많은 선입견과 편견,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들의 친절과 인내심, 지혜를 통해 저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마음과 생각을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멋진 미술관, 최첨단 기술과 교통 시스템 등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경험했던 모든 놀라운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동료가 아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따뜻하고 친절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능 있는 사람들, 즉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과 얻은 모든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나라에 제 마음의 일부를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짐을 싸고 작별 인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고요. 미국으로 그리고 그 너머로 돌아가서도 그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요. 저는 협업과 이해, 다양한 관점의 힘과 새로운 아이디어 수용의 중요성에 대한 옹호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를 가로막았던 편견과 편견에 맞서 싸우고 문화와 커뮤니티 사이의 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자신의 삶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준 놀라운 사람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자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목적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도전과 장애물로 가득 차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저를 어디로 이끌든 항상 대한민국의 한 조각을 가지고 다닐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와 도전에 접근하는 방식, 친절과 존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탁월함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방식에서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한국이 저에게 준 진정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얻은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이것이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새로운 높이와 새로운 모험으로 이끌 여정이었지만 이 놀라운 나라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에 항상 바탕을 둔 여정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항공우주 회사로 다시 돌아왔지만 떠났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목적의식과 결단력을 가지고 업무에 접근했고 항상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았고 위험을 감수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동료 및 동료들과 교류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의 성공과 승진에만 집중해왔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을 통해 팀워크와 협업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동료들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그들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제 안부를 물었던 것처럼 동료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열쇠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저는 더 개방적이고 더 동정심이 많고 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덕분에 한국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히 더 나은 비행기 엔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나, 더 이해심 많고 더 회복력 있고 더 세상과 연결된 나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인생이 어디로 향하든 그 교훈을 항상 가지고 다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문화 교류와 협업의 진정한 힘은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